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암호화폐에 있어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이 더 이상 개인 투자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제 글로벌 기관들이 앞다투어 비트코인 생태계에 뛰어들고 있어요. 최근 일본의 호텔 개발업체 메타플래닛이 54억 달러 한화로 약 7조 4천억 원을 조달해서 21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약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난해부터 각종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자산 대차 대조표에 편입하기 시작했거든요. 선도 기술 기업이 1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확보해서 현재 7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냈고, 자동차 제조사, 결제 회사들도 줄줄이 따라하고 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1800년대 중반에 설립된 미국 보험사가 2020년 말 1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는 소식입니다. 100년이 넘은 전통 금융기관이 비트코인을 산다는 것 상상이나 하셨나요? NYDIG 자산운용 총괄 네이트 콘레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보험사가 비트코인을 사들였다는 소식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희도 2020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로운 금융혁명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에서 기관들의 전략적 자산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오늘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뛰어드는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네이트 콘레드의 말을 빌리면 1억 달러어치 기술기업 주식을 매수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정교한 주식 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하지만, 올바른 서비스 제공자가 있다면 비트코인은 하루만 해도 1억 달러어치를 살 수 있다고 했어요. 둘째, 비트코인은 설계상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001만 개가 전부예요. 명목화폐나 심지어 금보다 더 가치가 보존될 수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험금이나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생명보험 세계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력한 해지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중앙은행들이 돈을 마구 찍어내는 시대에 이런 특성은 정말 매력적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중요한 기관 투자 동향과 시장 분석을 여러분은 어디서 받아보고 계신가요? 비트패스에서는 이런 핵심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분석 제공, 전문가 투자 전략, 그리고 100% 무료 서비스로 말이에요. 트레이딩 기법부터 실전 지표 공유, 가능성 높은 종목 정보까지 당일 대응 전략과 시장 전망까지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을 통해 연락처와 함께 커피라고 짧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구독자 2만 돌파 기념으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기관 투자 관련 실시간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메타플래닛의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관들이 어떻게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메타플래닛은 원래 호텔 개발업체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전략적 전환을 통해 암호화폐 중심 기업으로 변신했어요. CEO 사이먼 게로비치는 이 과정을 호텔리어에서 홀더로의 변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표현이죠. 비트코인 재무 기업으로의 방향성을 확실히 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최근 2년간 자사 주가를 8,850%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주가는 1,544엔 약 10.71달러를 기록하고 있어요. 8,850%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약 9천만 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놀라운 수익률이죠. 회사는 2026년 말까지 10만 개의 비트코인 보유를 목표로 삼고 있어요. 이는 초기 목표였던 21,000개에서 크게 상향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2027년 말까지 21만 개예요. 이는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약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메타플래닛이 설정한 21만 개 비트코인 보유 목표는 스트래티지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의 기업 보유량이 될 전망이에요. 회사는 경영 성과 지표로 BTC 수익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 증가율을 의미하며 모든 자본시장 활동의 기준이 된다고 밝혔어요.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기업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아니라 비트코인 보유량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거예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도쿄 내 호텔을 비트코인 호텔로 리브랜딩해서 2026년 초 개장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비트코인 매거진의 일본 독점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서 비트코인 교육 및 확산 활동도 전개하고 있어요. 메타 플래닛의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들이 따라하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 모델을 먼저 알아야 해요. 마이클 세일러는 소프트웨어 기업 스트래티지를 레버리지 기반 비트코인 투자 회사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88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요. 스트래티지의 현재 시가총액은 1040억 달러에 이릅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그들이 보유한 58만 개의 비트코인 가치를 초과한다는 점이에요. 투자자들은 이 회사의 비트코인 가치 상승 속도가 주식 희석을 상쇄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즉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면 주식을 더 발행해도 주당 가치는 올라간다는 논리죠. 이 모델이 성공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모방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메타 플래닛도 그중 하나고요. 심지어 트럼프 일가의 미디어 회사도 지난달 스트래티지처럼 2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할 계획을 발표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에릭 트럼프는 올해 3월 메타 플래닛의 전략 고문단에 합류했습니다. 정치적 네트워킹까지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메타 플래닛은 일본 자본시장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주식 취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어요. 월요일 주가는 10% 급등했습니다. 스트래티지 모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회사 가치도 따라서 오르고 그러면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은 일종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는 한 이 모델은 계속 작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은 레버리지 때문에 손실이 확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할 때는 이런 리스크도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이제 기술 기업이나 호텔 업체가 아닌 전통 금융기관들의 비트코인 도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 설립된 미국 보험사가 2020년 말 일반 투자 계정으로 1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발표했을 때 업계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어요. 보험사가 비트코인을 산다는 것은 정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가장 보수적인 금융기관 중 하나거든요. 고객들의 보험금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 보험사가 비트코인을 샀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이 더 이상 투기 자산이 아니라 정당한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2021년에는 대형 투자은행이 고액 자산가들에게 비트코인 펀드에 대한 접근을 허용했어요. 아이비리그 대학은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5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기부받아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요. 네이트 콘레드의 말을 다시 인용하면 실리콘밸리에 빠르게 움직이며 기존 질서를 깨뜨리자는 접근 방식은 금융기관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통화 시스템이나 결제 시스템에서는 안정성과 확실성이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등장한 지 10년이 넘은 지금 기술적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네트워크가 한 번도 다운된 적이 없고 해킹당한 적도 없어요. 물론 여전히 S&P 500 지수나 전통적인 60대 40 주식채권 포트폴리오에 비해 위험도와 수익률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투자하면서 위험을 조절하고 있어요. 기관들이 특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은 규제 환경입니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대출 같은 기존 금융 활동이 규제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거든요. 지금까지 규제 당국은 비트코인을 재산 또는 상품으로 간주해 왔으며 이에 따라 자본 이득과 손실에 대한 세금 계산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의 와일드 웨스트를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고 경고하며 디지털 자산을 전통 자산 수준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기관 투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와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일상과 비즈니스에 통합하기 시작했어요. 소비자 사이에서 디지털 자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기업들도 자사 제품 및 서비스에 비트코인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비트코인을 리워드로 제공하는 신용카드도 존재해요.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현금 대신 비트코인으로 적립해 주는 거죠. 결제 회사들도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동차 제조사 중에도 비트코인을 받는 곳이 있어요. 테슬라가 한때 비트코인 결제를 받았고 지금도 일부 딜러들이 비트코인으로 자동차를 팔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이제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으며 보관, 결제, 감사 등 디지털 자산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있어요. 특히 보관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과거에는 거래소 해킹이나 개인키 분실로 비트코인을 잃어버리는 사례가 많았는데 지금은 전문적인 커스터디 서비스가 등장했어요.
있어요. 감사 시스템도 개선되었습니다. 블록체인의 투명성 덕분에 비트코인 거래는 기존 금융 거래보다 오히려 추적하기 쉬워요. 결제 시스템도 점점 사용자 친화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주소를 입력할 필요 없이 QR코드만 찍으면 결제가 되고 수수료도 많이 저렴해졌어요. 이런 기술적 진보가 비트코인의 실용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술에 정통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이트 콜레드는 아직 도입하지 않은 기관들이라면 디지털 자산을 어떤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으며 어떤 측면을 간과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변화의 속도가 빠르지만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비트코인 전략을 수립할 시간은 충분하다는 것이 그의 판단입니다.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거예요. 네이트 콘레드는 기관이 비트코인을 도입하려면 경영진의 확고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업계 최초의 사례가 될 경우 더욱 그렇다고 했습니다. 통화 시스템과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는 금융기관들이 기술보다는 안정성과 확실성을 원한다는 거죠. 비트코인의 가장 큰 리스크는 여전히 변동성입니다. S&P 500이나 전통적인 포트폴리오에 비해 가격 변동이 훨씬 크거든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하루에 10%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변동성을 보이면은 거래가 중단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기관들은 전체 자산의 작은 비중만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어요. 보통 1%에서 5%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규제 변화입니다.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적 리스크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는 안전하지만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에서 해킹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유동성 리스크입니다.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매도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리스크들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포트폴리오 다양화 효과입니다. 비트코인은 주식, 채권과 상관관계가 낮아서 분산 투자 효과가 있어요. 둘째, 인플레이션 헤지 효과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찍어낼수록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더욱 부각되거든요. 셋째, 디지털 전환 트렌드입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시대에 디지털 자산을 하나도 갖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리스크일 수 있어요. 비트패스 텔레그램 무료 소통방에서는 실전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트레이딩뷰 기반 지표와 급등 가능성이 높은 알짜 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해드립니다. 또한 하루하루 바뀌는 시장 상황에 맞춰 전문가들이 직접 작성한 대응 전략도 제공합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실력 있는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100% 무료입니다. 가입비나 숨겨진 비용도 없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이만 구독자 기념 커프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비트코인 채택 현황과 미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ITF를 출시했어요. 이것이 기관 투자 붐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유럽에서도 독일, 스위스 등의 은행들이 비트코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유럽 중앙은행도 디지털 유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메타플래닛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 기업들도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하고 있어요. 싱가포르, 홍콩 같은 금융 허브들도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아예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했고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 국가들도 비트코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이런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은 비트코인의 제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친암호화폐 정책을 공약했고 실제로 규제 완화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미래 전망을 해보면 앞으로 더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연기금들의 참여가 예상됩니다. 캘퍼스 같은 대형 연기금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하고 있어요. 둘째, 중앙은행들의 디지털 화폐 발행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셋째, 기업들의 결제 수단으로서의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요. 넷째, 개발도상국에서의 채택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한 국가들에서는 비트코인이 더욱 매력적이거든요. 다섯째, 기술 발전으로 사용성이 더욱 개선될 것입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기술로 거래 속도와 수수료 문제가 해결되고 있어요. 이런 트렌드들을 종합해보면 비트코인의 메인스트림 편입은
시장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이제 실제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관들의 비트코인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에 구조적인 상승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하지만 투자할 때는 여전히 신중해야 합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위험 관리가 필요해요. 첫째, 포트폴리오의 적정 비중을 설정하세요. 전문가들은 보통 5%에서 10% 정도를 권합니다. 둘째, 분할 매수를 활용하세요.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번에 나눠서 매수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셋째, 장기 투자 관점을 가지세요.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인 트렌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안전한 보관 방법을 선택하세요. 거래소에 맡겨두는 것보다는 하드웨어 지갑 같은 안전한 보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다섯째, 세금 계획을 세우세요. 비트코인 투자 수익에는 세금이 부과되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접 비트코인을 사는 것 외에도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어요. 비트코인 ITF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비트코인을 보관할 필요 없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메타 플래닛 같은 비트코인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요.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위험 감수 능력에 맞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에 따라 전략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 논의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이 더 이상 개인 투자자들만의 자산이 아니라 기관들의 전략적 자산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메타플래닛의 54억 달러 조달 계획, 스트래티지의 58만 개 비트코인 보유, 전통보험사의 1억 달러 투자까지 이 모든 것들이 비트코인의 제도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둘째, 이런 기관 투자붐은 비트코인 가격의 구조적인 상승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셋째, 비트코인의 실용성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보관, 결제, 감사 시스템이 모두 발전해서 기관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넷째, 글로벌 규제 환경도 비트코인에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이 대표적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관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그들의 전략을 참고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리서치와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만의 투자 원칙도 지켜야 합니다.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변동성 관리도 중요합니다. 기관들처럼 적은 비중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안전한 접근법이에요. 정보 수집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시장은 계속 변하고 있고 새로운 뉴스와 트렌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의 메인스트림 편입은 단기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과정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트렌드는 계속될 것이고 더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 변화의 초기 단계일 뿐이에요. 여러분도 이 역사적인 변화에 동참해서 새로운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분석과 실시간 시장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구글 폼을 통해 우리 커뮤니티에 참여해 보세요.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투자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